광주광역시의 종교 관련 교육시설인 TCS 국제학교에서 1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IEM 국제학교와 같은 선교회 소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들어 첫 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잡았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 딜과 빅딜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할 것이라는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5.5%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일주일 만에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운데 출근길 안개도 짙겠습니다. 한낮에는 온화하겠지만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또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앞서 헤드라인 영상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비인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 이어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전수검사 과정에서 한꺼번에 1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밤사이에 긴급 발표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광주광역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제 검사 중이었던 9명도 밤사이에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109명 모두 IM 선교회 소속의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접촉을 통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 하루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주시는 어제 오후 광주 광산구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35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100명 가까이 확진되자 2차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109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최근 100명이 넘게 확진된 대전 IEM 국제학교와 같은 IEM 선교회 소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이 선교회 소속인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표 환자와 관련한 다른 국제학교와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겁니다. 이렇게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광주시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인가 학교 합숙시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광주에서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 선교회 소속 국제학교 연수생들이 대전에서 홍천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도 대거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지금 강원도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홍천 일대에서 그들이 돌아다닌 동선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연결돼 있죠. 자, 먼저 밤사이에도 강원 지역에 추가 확진 소식이 있나요? 네, 먼저 밤사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는 모두 2명입니다. 모두 철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제 홍천에서 대전 IM 국제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3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지역 내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홍천에 온 뒤 교회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지역의 30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다양합니다. 음식점과 빨래방, 의원, 약국, 커피 전문점 등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지역 주민과 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좀 잦아드나 하고 기대했던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선 공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 CCTV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동선이 겹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홍천 주민은 270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전 중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단체로 숙식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제 0시 기준 35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통계도 하나 나왔는데요. 3차 유행 절정기에 감염 사례 4건 가운데 1건이 가족 간 전파였다는 겁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이 더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동엽 기자,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추가되고 있죠? 네,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는 안정세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에서 노숙인 3명과 종사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사자 20여 명은 자가 격리됐고 시설은 29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 감염자가 170명 선을 넘었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4주간 매주 40~50건씩 이런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지난 한 주간은 전체 확진자의 약 78%가 집단 감염 사례였습니다. 자, 집단 감염도 집단 감염이지만 가족 간의 감염이 늘었다는 것도 참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네,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에선 가족 내 감염이 특히 많습니다. 신규 환자 4명 중 1명이 가족 내 감염으로 분류됐는데요. 특히 20세 미만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집에서 감염됐습니다. 사회활동이 많은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뒤에 가족 내 배우자나 자녀, 부모한테 전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감염자의 가족까지 확진되는 사례들입니다. 방역당국은 가족끼리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 위험이 있으면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는 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대책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오늘 금요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 방역 당국의 수장들인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권 장관이 밀접 접촉자의 가능성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권 장관이 자체 격리 중이며 추후 역학조사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2주간 격리 그리고 증상 발현 시에는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회의에 권 장관과 함께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진단검사를 받은 뒤 현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교육부가 올해는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사 수도 크게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차제 등교를 통해 전교생이 등교 수업을 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밀집도 3분의 2 기준에 맞춰 학년별로 등교 시간대를 나눠 짧은 시간이라도 학교에 오게 했습니다. 모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못 보다가 실제로 교실에서 매일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교실이지, 이게 학교지라는. 실제로 지난해 1학기 서울 초등학교의 평균 등교일 수는 11.6일에 불과했습니다. 돌봄 공백과 학력 격차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감소했다는 점, 기초학력, 그다음에 또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는 사회성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보인. 올해부터는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와 학급이 우선 대상입니다. 학력 격차 등 학업적 측면은 물론 학교의 돌봄 기능까지도 고려한 겁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 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등교 확대를 위해선 과밀학급 해소가 선결 과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 2,200여 곳엔 기간제 교사 2,000명이 새로 배치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위해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대응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3월 개학은 연기 없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전면 등교 시기는 지역 감염 위험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원칙을 방역 당국과 협의한 뒤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시주석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모았고요.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양국 간 문화 교류도 활발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중 관계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정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의 방안을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시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만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올 초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은 한중 수교 3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국은 한중 대중가수 합동공연,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7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도 함께 구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취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제재를 푸는 방안과 또 이른바 빅딜, 완전한 핵폐기에 따라 제재 전체를 푸는 두 방법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할 거란 내용이었는데요.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로 자세히 보시죠.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핵법에서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시설 폐기 과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제재를 푸는 방안이거나 완전한 핵폐기와 제재 전체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지역 안보와 인권 등 복잡한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행정부와 협의 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간 협의를 시작하는 등 동맹국과 조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인준으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진용 인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부 조율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 주요 직책에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은 주목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최고 입국 결정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던 전임 정부와 달리 신중하게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북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에게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는 시기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내놓은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세계 경제도 5% 넘게 성장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세와 백신 보급 계획 발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인 마이너스 1%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성장 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친 합산 성장률도 2%를 기록해 선진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였습니다. 선진국은 4.3%, 신흥개발도상국은 6.3%로 전망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5.1%, 유로존 4.2%, 일본 3.1%, 중국 8.1% 등입니다. IMF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올해 초 성장 동력이 약화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백신 보급 등으로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 나라 정책에 대해선 백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실업자 재교육 등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대진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은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의 예비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나선 박영선 전 장관. 코로나 이후 서울의 대전환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력을 내세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후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21분 거리 안에서 주거와 직장, 보육 등이 해결되도록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로써 5년 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우상호 의원과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누나 동생처럼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우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이 대중적 인지도에서 앞서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친분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서 아마 좋은 정책 경쟁으로 가속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선 8명, 부산에선 6명이 각각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본 경선에는 4명이 진출합니다. 신인에겐 20% 가산점을 주거나 본선 티켓 한 장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본 경선을 치른다는 기존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역선택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고 100% 시민 경선의 취지가 우선돼야 된다. 보수 야권 후보들이 박영선 전 장관에게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호 4번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그가 당 대표였던 만큼 오히려 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소식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성추행을 알면서도 김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8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배복주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19일까지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장 의원에게 사과와 함께 당대표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을 조사한 배복주 본부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2차 피해를 고려해 철저히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김 전 대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되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도중 내용이 알려지면 피해자 입장이 왜곡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묻는 사람이 있다며 2차 피해에 유념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등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무관용이 이번 사건에 대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고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성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한 당 논평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의원은 민주당 입장문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이 겪은 문제인 듯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도 피해자와 모든 여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올해 예정된 도쿄 패럴림픽에 장애인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대한장애인 태권도 협회도 지역별로 선수를 육성할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이 육성 지도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협회 임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는데요.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도 초에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육성 지도자로 선발됐습니다. 육성 지도자가 되면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에 장애인 태권도 전문가라는 평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해 말 재계약을 앞두고 당시 협회 임원으로부터 금품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재계약을 해줄 테니 300만 원을 요구해서 은행에서 연출하여 트럼프에다가 넣어달라. 그 뒤로도 협회로부터 받은 한 달치 급여를 통째로 달라는 등 금품 요구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거 안 주게 되면 찍힌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보험 약간 대출을 받았어요. A씨가 입출금 내역을 통해 취재진에 확인해준 상납액은 1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육성 지도자인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해당 임원이 찾아올 때마다 수십만 원을 출장비로 줘야 했고 특정 태권도 전문 언론사에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되면 채용이 되면 수능상 후원금으로 해서 그래서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원금을 낸 언론사는 그 임원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육성 지도자는 취재진에 밝힌 사람만 5명이나 됩니다. 금품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임원은 해당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협회 간부들의 비리 의혹을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일단락되는 듯 했던 택배 대란, 다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택배 노조는 택배사들이 사실상 이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총파업 여부를 다시 검토했고 그 결과는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택배노조가 택배사가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택배사와 노조, 정부가 함께 모여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하고 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한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노조 측은 택배사들이 지난해 약속한 분류인력 인원만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기사가 해야 되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류인력 투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입 없고 분류인력에 투입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택배사 측은 합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합의문 3조 2항에 있는 대로 CJ 4,000명, 롯데, 한진 각각 1,000명씩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조항대로라면 분류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 2조 3항과도 충돌합니다. 합의할 때 따지셨어야지 오늘 바로 지켜야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연구 용역과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택배노조는 어젯밤 9시부터 2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총파업 여부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은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출근길 공기가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고요. 한낮에는 6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강원 지역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되는데 오전에는 수도권 지역과 충청 지역 또 전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은데요. 철원이 영하 4.4도,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는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서울 6도, 광주 대구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선교회 관련 비인가 학교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학교 내부의 방역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알리는 대전시 SNS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인근 주민. 지난해 6월 이 학교에 대해 방역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집단 감염을 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마스크도 잘 하지 않고 숙식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점검을 부탁했던 당시 신고 내용까지 첨부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구청에선 학교 2층에 예배당만 조사한 뒤 경고 조치만 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이 학교가 비인가 시설로 당시 규제할 기준이 모호했다며 방역의 허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복지부하고 좀 유형에 맞는 방역 수칙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고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이 학교의 집단 감염이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8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선교사 양성이라는 목표가 같고 올해 초 이 학교에 입소한 수련생 일부가 입소 전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의 신고 없이 급식실을 운영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해 눈여겨볼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절정기를 기준으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꼴로는 가족 내 감염이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설 명절이 또 임박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 이곳에서 노숙인 3명과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사자 20여 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시설 운영은 이달 말까지 중단됐습니다. 검사를 적극 안내해 실시하고 추가로 확진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조치를 하여 지난 한 주간 새로운 집단 감염은 대부분 이러한 다중이용시설과 가족 모임, 사업장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 시기 땐 가정 내 감염이 많습니다. 신규 환자 4명 중 1명이 먼저 확진된 가족들을 통해 가정 안에서 감염됐고 특히 20세 미만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집에서 전파됐습니다. 활동이 많은 40, 50대가 감염돼 자녀, 부모에게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 모임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 만남이나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과 31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번 금요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핵심 수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후유증이 나이와 중증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확진자 40명을 조사해봤더니 중증 환자 일부는 폐가 굳는 섬유화 증상이, 젊은 층에서는 피로감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완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지속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모든 연령층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3차 유행이 좀 안정화되는가 싶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 광주, 홍천 등에서 선교단체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잇따라 찬물을 또 끼얹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에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던 그 상황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급격한 재확산의 첫 번째 고비는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때 이제 민족대회 이동이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돼서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고비가 될 수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시작될 백신 접종과 3월 개학도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접촉이 늘어나고 3월 개학하면서 또 접촉이 늘어날 거고요. 그때까지도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거든요. 설 연휴 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과 함께 긴장도 풀리면 대규모 재유행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증폭돼서 이게 1,000명, 2,000명 되는 거는 정말 2, 3주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들을 이러한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백신 접종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우선 고위험층과 의료진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접종이 이루어져야지만 안전한 방역이 유지가 되고 또 고위험군들이 보호가 되면서 우리가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고 맞겠다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불안 해소가 큰 과제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의심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예방접종률이 노인에서 10%가량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우려라든지 소문이라든지 국민들하고 아주 투명하게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처럼 숨은 감염자를 찾는 노력도 지속돼야 합니다. 검사들을 계속 강화해야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 4차 유행이나 5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백신 접종이 끝나더라도 국민의 방역 참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전체적인 유행이 정말 감소되는 게 보일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정부가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어렵고 앞으로의 보상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범위와 관련해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제도화 취지는 앞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하는 방향으로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당장 어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한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20조에서 최대 44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48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소속인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법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당정이 사실상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재원의 부담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이 법제화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보상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추계가 선행돼야 하고 국회에 예산정책처라는 관련 전문기관도 있는데요. 정작 예정처는 손실 계산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구제 특별법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의견서입니다. 제목은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서.
손실보상의 대상과 규모 파악이 어려워 법안에 따르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안에서 대강의 큰 틀의 원칙적인 산정 근거나 이런 거는 정해놓으시긴 했는데 비용 추계가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숫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예산이 드는 모든 법률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 추계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되는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소상공인 보호법, 감염병 관리법 등 코로나 피해 지원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예정처는 대부분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통계를 분석하거나 제각각 자료를 인용해 추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처는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과 관련해 현재 국세청이나 기재부 등 각 부처의 자료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넘어온 법안 중 비용 추계를 못한 것은 997건, 비용 추계서가 나온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산을 분석해 입법을 보좌하는 전문기관이 정작 비용이 가장 중요한 법안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 24%가량이 가족을 통해서 감염됐고 확진자 1명이 1.57명의 가족에게 전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가족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수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3차 유행 시기에 국내 발생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약 24.2%가 가족 내의 선행 확진자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었고 평균적으로 확진자 1명이 1.57명의 가족에게 전파하였으며 선행 확진자는 주로 연령대가 40대와 50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수칙을 강조드립니다. 외출, 모임 및 다른 가정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환기, 소독, 개인위생 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며 의심 증상 시 검사를 즉시 받으시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 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핵심 수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 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위험 요인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먼저 방역 조치를 조정함에 따른 전파 위험 증가 가능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 재개에 따라 사람 간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로의 감염 확산 우려가 두 번째 요인입니다. 종교시설 그리고 상세한 지침 등을 통해서 예배는 물론 소모임이나 식사모임 등에 대한 지침, 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합 금지의 형태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수칙 준수를 강조를 하는데 좀 더 거기에 따른 사각지대, 기도원, 수련원 또 이번에 보게 되면 비인가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일선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에 있어서 방대본이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학과 근거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사항이 보도는 되었으나 저널 등에 게재되어서 소위 전문가들 사이에 검증이 아직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널 게재 또는 피어 리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에서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이 다른 지역 이동이나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돈을 받고 위조한 음성 확인서를 몰래 유통한 일당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찰청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하고 유통한 일당 8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구매자를 모집한 뒤 우리 돈으로 5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받고 코로나19 항원 신속검사 결과지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 음성 확인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검거한 피의자 수는 이달에만 수십 명에 달하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자바섬이나 발리 같은 도서 지역 여행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와 기차 등의 교통편을 탈 수 있도록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19 감염자를 비롯한 수백여 명이 귀성 등의 목적으로 가짜 음성 확인서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위조 범행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보다 의료진과 보건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25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백신의 양은 일선 의료 종사자와 고령층 등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WHO가 일본 후생성과 도쿄구 등의 위험관리 자문을 제공하겠지만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가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에서 2억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와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전 세계에서 전체 노동시간의 8.8%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또한 실업률 조사에선 여성과 젊은 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례 없는 일자리 감소 때문에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3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근로소득 역시 증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 귀향 자제해달라는 키워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설 연휴 때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번 명절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며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야만 상상하기 힘든 4차 대유행의 악몽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작년 양대 배달앱 결제액이 12조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양대 배달 결제앱에서 결제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70% 넘게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앱 분석업체가 만 20세 이상 우리 국민들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두 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이 약 12조 2천억여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두 배달앱에서 지난달 결제된 금액은 1조 4,400억여 원으로 월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분석업체 측은 이번 결과에 다른 배달 결제앱 등이 빠져 있다며 실제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동부구치소 13차 전수검사 오늘 결과 나온다는 키워드입니다. 1,2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13차 전수검사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490여 명과 직원 490여 명을 대상으로 어제 오전 13차 전수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1,264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수검사 등에서 2주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동부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인력 지원, 사고 시 면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에 접종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오전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백신을 다양한 장소에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과 시설에서는 다수의 접종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접종 관련 사고 시 의료진 면책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원활한 백신 접종이 진행돼 빠른 시간 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가 단체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로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처음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만 놓고 보면 좀 암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제일 선방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들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았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IMF 외환위기 때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했지만 하반기 회복세가 더 이상의 하락은 막았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1, 2분기 뒷걸음질하던 성장률이 3분기와 4분기엔 모두 반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한 건 수출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졌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물론 방역 체계가 좋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경 예산을 비롯한 정부 재정도 힘을 보태면서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마이너스 1.1%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수 위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차례 대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 소비는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정부가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인 반면 민간 소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은 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잘 갖춰진 온라인 쇼핑 기반과 택배 등이 더 큰 소비 위축을 막아줘서 이 정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너스 1%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주요 20개국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다며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하면서 내수 부진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올해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경제 성적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는 매국 행위도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국내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여러 명 기소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기판에 약품을 묻고 깨끗이 닦는 세정 작업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을 없애기 위한 건데 반도체 제조 공정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작업입니다. 표면을 씻어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표면의 구조나 물질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적회로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도체 업체들마다 약품 배합 비율이나 세척 속도, 압력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성능에 직결되는 만큼 모두 영업 비밀입니다. 국정원은 이런 세정 관련 핵심 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A사와 임직원 임모 씨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년가량 SK하이닉스의 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과 세정 기술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2018년 SK하이닉스와 공동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들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2017년 3월부터 3년여간 삼성전자 자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정 장비의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무단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직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A사가 유출 기술을 사용해 만든 세정 장비는 중국으로 넘어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중에 일어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불쾌함을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였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여성의 팔을 누르고 손을 잡아당깁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서 회식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여직원은 전남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인권센터는 성추행으로 볼 수 없는 허위 신고라며 여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은 화면 속 남성인 부서 상급자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춘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면 곧장 거부해야 한다는 그릇된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성희롱은 조직 내 수직적인 지위 계통에서 상급자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쉽지 않은 권력구조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는데 정작 검찰은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어깨를 짓누르는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가슴이라던가 엉덩이라던가 허벅지 이런 데가 아니어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신체 부위에 따라서 성추행이 성립하고 아니고가 달라진다라고 그런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부서 상급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신세계그룹이 1,352억 원가량을 들여서 프로야구 SK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야구단을 판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구단의 새 이름은 SSG가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SK텔레콤으로부터 1,352억 8천만 원의 야구단 지분 100%를 인수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 계약은 다음 달 23일로 이마트는 SK 선수단과 프론트 직원을 모두 고용 승계하며 연고지 인천도 유지합니다. SK 유성규 단장은 문학구장에서 이마트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했고 팀의 상징인 와이번스라는 이름은 바뀌고 시범 경기부터 새 유니폼을 입는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구단 명칭으론 SSG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현대 등 재정 문제로 과거 야구단을 포기했던 기업들과 달리 모기업 재정이 탄탄한 SK가 왜 야구단을 전격 매각하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아마추어 스포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가 표방하는 환경과 사회공헌, 윤리 경영에는 프로야구보다 아마추어 종목이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프로야구단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것이 전격 매각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SK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야구단 운영이 더 이상 모기업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처럼 브랜드 노출만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죠. SK텔레콤이 SK 구단을 운영해서 자기네 이름을 좀 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시대가 끝났다고 봐요. 한편 수년 전부터 야구단 인수를 타진해온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적극 설득에 나선 것이 매각이 급물살을 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한낮에는 6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 지역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출근길 앞차와의 간격도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올 텐데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토요일에도 영하 7도로 다소 춥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경기도와 충청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점차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면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대구 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강릉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든 해상에서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종교 관련 교육시설인 TCS 국제학교에서 1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IEM 국제학교와 같은 선교회 소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들어 첫 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 딜과 빅딜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할 것이라는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 넘게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5.5%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던 비인가 학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대전과 강원도 홍천에 이어 광주광역시로도 번졌습니다. 같은 선교회에서 운영하던 마찬가지로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또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네요. 광주에서 그 정도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광주광역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제 검사 중이었던 9명도 밤사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확진자 109명 모두 IEM 선교회 소속의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접촉을 통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주에서 하루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주시는 어제 오후 광주 광산구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35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100명 가까이 확진자다 2차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109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최근 100명이 넘게 확진된 대전 IEM 국제학교와 같은 IEM 선교회 소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이 선교회 소속인 AC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표 환자와 관련한 다른 국제학교와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겁니다. 이렇게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광주시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인가 학교 합숙시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광주에서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 선교회발 집단 감염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죠. 대전에 있던 연수생들이 홍천으로 옮겨가서 지내다가 한꺼번에 4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역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지영 기자, 강원 지역에 밤사이 추가된 소식이 있나요? 네, 일단 밤사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는 모두 2명입니다. 모두 철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제 홍천에서 대전 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3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지역 내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홍천에 온 뒤 교회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지역 30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다양합니다. 음식점과 빨래방, 의원, 약국, 커피 전문점 등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지역 주민과 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좀 잦아드나 하고 기대했던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선 공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 CCTV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동선이 겹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홍천 주민은 270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전 중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단체로 숙식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전국적인 현황은 제가 따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는 354명 발생했습니다. 3차 유행의 정점과 비교를 하자면 이 감소 국면임이 확실하긴 한데 앞서 보신 이 선교단체발 집단 감염도 있고 위험 요인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인 지원 시설에서도 노숙인 3명과 종사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사자들은 자가 격리됐고 이 시설은 모레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은 최근 한 달 동안 매주 40-50건씩 계속 새롭게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한 주만 해도 전체 확진자의 약 78%가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족 내 감염도 많습니다. 3차 유행 절정기를 기준으로 볼 때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꼴로는 가족 내 감염이었고요.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 감염자들은 10명 중에 4명이 이 집에서 옮은 사례였습니다. 사회 활동이 많은 40, 50대가 밖에서 먼저 감염되면 나중에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 또 부모 등이 옮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곧 이 설 명절이 온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모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방역당국은 이 설 연휴 기간에 적용할 특별 방역 대책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해서 모레 29일쯤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어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일단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또 권 장관과 같은 자리,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진단검사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정책의 수장들인데 모쪼록 별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이 코로나19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질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는 이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김혜주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시차제 등교를 통해 전교생이 등교 수업을 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밀집도 3분의 2 기준에 맞춰 학년별로 등교 시간대를 나눠 짧은 시간이라도 학교에 오게 했습니다. 모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못 보다가 실제로 교실에서 매일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교실이지, 이게 학교지라는. 실제로 지난해 1학기 서울 초등학교의 평균 등교일 수는 11.6일에 불과했습니다. 돌봄 공백과 학력 격차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감소했다는 점, 기초학력, 그다음에 또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는 사회성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보인. 올해부터는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와 학급이 우선 대상입니다. 학력 격차 등 학업적 측면은 물론 학교의 돌봄 기능까지도 고려한 겁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 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등교 확대를 위해선 과밀학급 해소가 선결 과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 2,200여 곳엔 기간제 교사 2,000명이 새로 배치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위해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대응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3월 개학은 연기 없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전면 등교 시기는 지역 감염 위험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원칙을 방역 당국과 협의한 뒤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들어 첫 통화를 했습니다. 시 주석 방한과 함께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겠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중 관계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정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시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만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올 초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은 한중 수교 3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국은 한중 대중가수 합동 공연,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7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도 함께 구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점진적으로 제재를 푸는 방법과 이른바 이 빅딜,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전체를 맞교환하는 방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거란 내용의 보고서가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법에서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시설 폐기 과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제재를 푸는 방안이거나 완전한 핵 폐기와 제재 전체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지역 안보와 인권 등 복잡한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행정부와 협의 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간 협의를 시작하는 등 동맹국과 조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인준으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진용 인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부 조율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 주요 직책에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은 주목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최고 입국 결정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던 전임 정부와 달리 신중하게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북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에게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는 시기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내놓은 전망보다는 조금 오른 수치인데요. 세계 경제도 코로나19 충격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5.5%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세와 백신 보급 계획 발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인 마이너스 1%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성장 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친 합산 성장률도 2%를 기록해 선진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였습니다. 선진국은 4.3%, 신흥개발도상국은 6.3%로 전망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5.1%, 유로존 4.2%, 일본 3.1%, 중국 8.1% 등입니다. IMF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올해 초 성장 동력이 약화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백신 보급 등으로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 나라 정책에 대해선 백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실업자 재교육 등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재보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 선거 캠프 구성에 분주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박영선 전 장관이 어제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우상호 의원과 경선 양자 대결을 하게 됐고, 국민의힘은 이 출마 희망자가 워낙 많아서 서울과 부산의 예비 경선에만 각각 8명, 6명씩 나섭니다. 손소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나선 박영선 전 장관. 코로나 이후 서울의 대전환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력을 내세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후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21분 거리 안에서 주거와 직장, 보육 등이 해결되도록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로써 5년 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우상호 의원과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누나 동생처럼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우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이 대중적 인지도에서 앞서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친분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서 아마 좋은 정책 경쟁으로 가속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선 8명, 부산에선 6명이 각각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본 경선에는 4명이 진출합니다. 신인에겐 20% 가산점을 주거나 본선 티켓 한 장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본경선을 치른다는 기존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역선택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고 100% 시민 경선의 취지가 우선돼야 된다. 보수 야권 후보들이 박영선 전 장관에게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호 4번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밝혔고 또 당에서도 자숙하는 차원에서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성추행을 알면서도 김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8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배복주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19일까지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장 의원에게 사과와 함께 당대표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을 조사한 배복주 본부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2차 피해를 고려해 철저히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김 전 대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되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도중 내용이 알려지면 피해자 입장이 왜곡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묻는 사람이 있다며 2차 피해에 유념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등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무관용이 이번 사건에 대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고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성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한 당 논평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의원은 민주당 입장문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이 겪은 문제인 듯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도 피해자와 모든 여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택배 대란, 다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택배 노조는 택배사들이 사실상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총파업 여부를 다시 검토했고 그 결과는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배노조가 택배사가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택배사와 노조, 정부가 함께 모여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하고 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한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노조 측은 택배사들이 지난해 약속한 분류인력 인원만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기사가 해야 되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류인력 투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입 없고 분류인력에 투입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택배사 측은 합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합의문 3조 2항에 있는 대로 CJ 4,000명, 롯데, 한진 각각 1,000명씩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조항대로라면 분류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류 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 2조 3항과도 충돌합니다. 합의할 때 따지셨어야지 오늘 바로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연구 용역과 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택배노조는 어젯밤 9시부터 2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총파업 여부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은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지난해 3월 쿠팡에서는 새벽 배송을 하던 기사가 쓰러져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에 또 심적 압박까지 있었다면서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불승인의 이유는 뭔지 박대기 기자 보도로 보시죠. 지난해 3월 새벽 배송을 하다 쓰러진 쿠팡 배송기사 47살 김모 씨.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데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사 사흘 만에 배송 일을 시작한 김 씨는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했고 정신적인 압박도 심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동료들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휴게 시간도 좀 이렇게 제대로 못 쉬고 그러셨던 것 같고, 그리고 뛰어다니셨다 그랬어요. 유족 측은 2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7개월여 만에 내놓은 답변은 불승인이었습니다. 김 씨가 쉬는 시간도 없이 무거운 택배를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고는 판단했지만 사망 전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사망 전 석 달 평균 근무 시간보다 30% 이상 늘지 않아 과로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불승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공단이 과로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시간만을 놓고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실직 상태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고강도 그리고 어떤 장시간의 노동을 하게 된 서정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된다. 고시 규정이 단순히 어떤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종합적 고려로 인한 결정이라며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출근길 공기가 쌀쌀합니다.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리겠지만 많은 양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오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져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경기도와 충청 지역,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철원 영하 4.4도까지 떨어졌고요. 광주가 2.4도, 부산은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6도, 광주 대구 10도, 부산은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동해와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선교단체발 집단 감염 사태가 전국을 또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불거진 게 대전의 비인가 학교인데 거긴 진작부터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당국에 신고까지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작년 6월의 일인데 그때 방역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알리는 대전시 SNS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인근 주민. 지난해 6월 이 학교에 대해 방역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집단 감염을 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마스크도 잘 하지 않고 숙식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점검을 부탁했던 당시 신고 내용까지 첨부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구청에선 학교 2층에 예배당만 조사한 뒤 경고 조치만 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이 학교가 비인가 시설로 당시 규제할 기준이 모호했다며 방역의 허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복지부하고 좀 유형에 맞는 방역 수칙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고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이 학교의 집단 감염이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8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선교사 양성이라는 목표가 같고 올해 초 이 학교에 입소한 수련생 일부가 입소 전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의 신고 없이 급식실을 운영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손해를 봤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 피해를 보상해 주되 지나간 피해까지 소급 적용해서 보상하지는 않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범위와 관련해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제도화 취지는 앞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하는 방향으로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당장 어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한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20조에서 최대 44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48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소속인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법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당정이 사실상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재원의 부담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올해 예정된 도쿄 패럴림픽에 장애인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대한장애인 태권도 협회도 지역별로 선수를 육성할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이 육성 지도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협회 임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는데요.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도 초에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육성 지도자로 선발됐습니다. 육성 지도자가 되면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에 장애인 태권도 전문가라는 평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해 말 재계약을 앞두고 당시 협회 임원으로부터 금품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재계약을 해줄 테니 300만 원을 요구해서 은행에서 연출하여 트렁크에다가 넣어달라. 그 뒤로도 협회로부터 받은 한 달치 급여를 통째로 달라는 등 금품 요구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거 안 주게 되면 찍힌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보험 약간 대출을 받았어요. A씨가 입출금 내역을 통해 취재진에 확인해준 상납액은 1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육성 지도자인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해당 임원이 찾아올 때마다 수십만 원을 출장비로 줘야 했고 특정 태권도 전문 언론사에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되면 채용이 되면 수험상 후원금으로 해서 그래서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원금을 낸 언론사는 그 임원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육성 지도자는 취재진에 밝힌 사람만 5명이나 됩니다. 금품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임원은 해당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협회 간부들의 비리 의혹을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신세계그룹이 1,352억 원가량을 들여서 프로야구 SK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야구단을 판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구단의 새 이름은 SSG가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SK텔레콤으로부터 1,352억 8천만 원의 야구단 지분 100%를 인수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 계약은 다음 달 23일로 이마트는 SK 선수단과 프런트 직원을 모두 고용 승계하며 연고지 인천도 유지합니다. SK 유성규 단장은 문학구장에서 이마트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했고 팀의 상징인 와이번스라는 이름은 바뀌고 시범 경기부터 새 유니폼을 입는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구단 명칭으론 SSG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현대 등 재정 문제로 과거 야구단을 포기했던 기업들과 달리 모기업 재정이 탄탄한 SK가 왜 야구단을 전격 매각하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아마추어 스포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가 표방하는 환경과 사회공헌, 윤리 경영에는 프로야구보다 아마추어 종목이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프로야구단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것이 전격 매각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SK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야구단 운영이 더 이상 모기업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처럼 브랜드 노출만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죠. SK텔레콤이 SK 구단을 운영해서 자기네 이름을 좀 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시대가 끝났다고 봐요. 한편 수년 전부터 야구단 인수를 타진해온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적극 설득에 나선 것이 매각이 급물살을 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고철을 녹여서 철근 등을 만드는 국내 제강업체 7곳이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8년 가까이 은밀하게 이어왔는데요. 공정위는 역대 4번째 규모인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차, 버려진 기찻길 등에서 나오는 고철.
제강업체들에게는 철근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늘 공급이 부족해 구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철은 어디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크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발생이 어차피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경쟁을 피하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제강업체들이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제강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7곳입니다. 2010년부터 8년 동안 구매 담당 직원들의 만남만 모두 150여 차례. 만날 땐 가명을 쓰고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모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 직원의 업무 수첩에는 고철 가격 인하 폭과 구체적인 날짜, 시장을 흔들어줘야 한다는 등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5곳은 2년여 전 철근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들의 어떤 그 행태, 관행 이런 부분들에 철저한 어떤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강업체 관계자는 소명할 기회와 시간이 부족했다며 향후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적발된 업체들의 역대 4번째 규모인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13km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역주행하는 차를 피해가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늦은 밤 부산에서 대구로 향하는 고속도로. 전조등을 켠 승합차가 역주행하며 달려옵니다. 화물차가 옆차로로 스쳐 지나가고 역주행차와 마주친 차량은 비상등을 켜며 급하게 멈춰섭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정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뒤에도 역주행을 계속했고 놀란 운전자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초월선을 쫙 가고 있는데 그 차도 앉아 초월선을 옮기지. 차가 딱 보기에는 이 차 큰일 났다 싶었어. 이게 역주행이다 싶었어. 반대방 차로 피해자 말자 차가 싹 지나가 버린 길이에요. 역주행 10여 분 뒤 터널을 빠져나오는 승합차 앞을 대형 화물차와 순찰차가 가로막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른 차들의 서행을 유도한 뒤 차로 전체를 차단한 겁니다. 경찰에 검거된 역주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3km를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한 운전자는 이곳에서 경찰이 막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운전자는 고속도로 출구를 진입로로 착각하고 계속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왜 다른 차들이 거꾸로 가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음주운전과 역주행 혐의로 해당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했던 한밤중에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응이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45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사고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병원 내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윤경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 옆 탈의실에서 시작한 불은 삽시간에 5층 규모 병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결국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병실마다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됐습니다. 70병상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 화재 감지기는 설치돼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죠. 법이 통과된 상태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 코로나가 터져갖고 경영적인 압박은 조금 있죠. 설비비와 공사기간 영업 차질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추가 설비 비용 문제가 좀 있고 공사 기간 동안 병실 활용이라든지 외래 진료 보는 게 좀 지장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경남의 병원 253곳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52곳, 설치율이 20.5%에 불과합니다. 거동 불편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스프링클러는 필수.
지난 2019년 5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6분 만에 진화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설비들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경남소방본부는 불이 나면 병원 내 스프링클러와 119 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 설치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20년 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연 씨를 기억하십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한일 관계도 경색됐지만 숭고한 희생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추모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유학을 간 일본에서 취객을 구하려고 지하철 선로로 뛰어들었다 세상을 떠난 고 이수연 씨. 20주기를 맞아 가족들이 이 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70이 넘은 어머니, 기억 속의 아들은 27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 아들하고는 저는 항상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해요. 막 뭐든지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밝아요. 내가 우울에 빠지면 아들이 쳐다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19로 대규모 추모제는 취소됐지만 이 씨를 기리는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씨의 삶이 녹아든 평전이 출간되고 민간 차원의 전시회가 열리는 등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인이라서 구한 것도 아니고 한국인이라서 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였던 것이죠.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이수연 씨의 의로운 행동을 기억합니다. 이 씨가 졸업한 부산 동래중학교에는 이처럼 20주기를 맞아 추모비가 들어섰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한 몸을 던진 희생 정신을 잊지 말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수연 씨를 만나러 온다는 어머니의 바람은 한일 양국 모두 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젊은 아이들 나가는 세대에는 좀 서로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30%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많은 겨울철 운행 전 타이어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제외하면 순조로운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구간 짧은 정체 보이고 이외 구간은 지나기 괜찮겠습니다. 하남에서 들어오는 상일 IC부터 길동역 방향 드문드문 정체에 이어지면서 약 10분 소요되고 있고 길동 사거리부터 천호대교 남단까지는 강동역과 천호역 부근 속도 떨어집니다. 왕십리길 왕십리역부터 신당역까지 차량 흐름 아주 좋고 동소문로 도심 방면 성신여대 입구부터 한성대 입구까지 차량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계주공 16단지 옆 구간 확장 공사로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 부분 통제되고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서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집회 예정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남인순 의원도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이라며 피해자에게 머리 숙였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해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경찰과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하면서 자칫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나 피의 사실 유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함으로써 강제권 없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을 법률로 규제했습니다. 이는 성희롱이 개인 간 발생하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위계나 권력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우리 사회가 성희롱을 보는 관점을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권력관계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나 위계의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는 성희롱에 동반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피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장혜영 의원의 발언은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공기가 쌀쌀합니다.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서울 기온 6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데다가 밤사이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떨어질 텐데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한때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나 눈이 내리는 시점은 짧겠지만 강하게 쏟아지면서 눈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그대로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가끔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오후에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철원이 영하 4.6도, 서울 영하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전이 0.7도, 안동 1.2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서울이 6도, 강릉 8도 예상되고요. 대전이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